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매 입찰하고 낙찰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 단계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단계가 있는지 몰라서 궁금하거나 좀 무섭거나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명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중간에 어떤 절차들에 뭐가 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찰 이후의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낙찰 이후에 이런 프로세스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대비해야 되구나. 대출을 실행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조금 더 빨리 협상을 하거나 서류를 뽑거나 서류를 보낸다거나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아껴줄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낙찰 당일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입찰을 하고 첫 번째 만에 낙찰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최소한 3번 이상은 입찰을 하고 폐차를 한 다음에 낙찰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낙찰 당일날 기쁩니다. 낙찰 되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호명을 하죠, 이 내 이름을. 그래서 낙찰자 누구누구 부비게이터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그때 내야 되는 영수증이나 이런 거 내고, 그다음 또 받을 거를 또 좀 받습니다. 법원에서 주는 낙찰 영수증 이런 거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기쁘죠. 완전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딱 그 법원 밖을 나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먼저는 대출 상담사 이모들 있죠.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좀 있지만 이모들이 명함을 쫙쫙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내 번호를 물어봐요. 따로 연락드리겠다 해서 명함만 받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명함을 쫙 받아놔요, 첫 번째로. 그러고 나서 문 밖을 나가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점심을 사 먹겠죠. 또는 카페를 가서 커피를 먹으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어리둥절할 필요 없고요. 경매 사건 기록 열람이라는 걸 먼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보통 이제 그 경매 사건들이 다 정리가 되고, 예를 들어 그날 경매 사건이 한 50건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50건 사건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법원에서. 그럼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후에 보통 2시 넘어서 한 3시 넘어서 이때부터 사건 기록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는 사건이 그날 너무 많아서 정리가 좀 늦어졌다 하면은 다음 날부터 사건 기록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오후에 되고 내가 연차를 써서 그날 하루 종일 그 근처에 있을 거다, 스케줄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걸 기다렸다가 사건 기록 열람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500원짜리 그 정부 수입인지를 사서 사건 기록 열람을 내가 사건 낙찰받은 해당 경매계에 가셔가지고 열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람을 하는데, 이거는 우체국이나 그 은행 있죠, 거기서 그냥 구매해서 올라가셔서 열람하시면 됩니다. 이때 좀 중요한 포인트는 경매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할 때 알아내는 거 딱 한 개예요. 다른 거 감정평가서부터 이만한 진짜 대학교 전공 서적보다 더 두꺼운 사건 기록 열람표가 있을 텐데, 그걸 다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연락처만 알아내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연락처를 알아내는 거는 보통 그 대출 관련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아껴지겠죠. 저도 처음에 무료 그걸 1시간 동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만약 그게 안 됐어, 그리고 나는 오늘 대리 입찰을 했어, 그래서 그 자리에 없어, 그랬을 때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저희 수강생님도 포스트잇을 붙이는 겁니다. 포스트잇 내가 없는데 어떻게 붙여요? 하면 요즘에는 심부름 어플이나 당근으로 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주면은 땡땡 사건 낙찰자 대리인 부비게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고, 그 다음에 아래 이사비와 이사기간 협상을 위해서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간단한 포스트잇을 이제 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한 70% 정도는 먼저 연락이 오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를 좀 드리고, 만약 그 70%에 들어간다면 점유자가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 받고 사실 한 7일 정도 기간의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아직 떨어지지가 않은 상태지만, 우리는 협상을 어쨌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이 사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자, 법원에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낙찰자, 너가 낙찰됐으니까 이제부터 잔금 알아보고 이거 하는 기간 일주일 줄게, 이건데
이거를 일주일 정도 법원에서 서로 같이 두고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되기 전에 우리는 전문자 협상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전문자 번호를 알아내면. 그래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대출 상담사 명함을 이제 받아놨죠. 주머니에 이제 가득 쌓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부비게이트 카페에 가시면은 대출 상담사 연락처가 전국의 연락처가 다 돼 있습니다. 지역 내 소장님들 먼저 근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공장이나 뭐 건물이나 그다음에 토지나 이런 것들 알아본다고 했을 때는 전국에 있는 그 상담사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조건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대부분 그 지역 내에, 그 비슷한 지역 내에 소장님들이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은행이 거의 거기서 거기거든요.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아요. 물론 거기서 좋은 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내 소장님들 위주로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낙찰 받았다. 부산, 뭐 경남권까지 정도로 뭐 한 5군데에서 7군데 정도 컨택을 하시면 어느 정도 내한테 만족스러운 조건을 가진 은행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거기서 또 없다. 그러면 범위를 좀 더 넓혀가는 거예요. 뭐 대구, 경북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아마 그 안에 거의 대부분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은 더 들겠지만 최대한 더 좋은 조건을 뽑아내려면 전화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례가 있으면 아까 이제 아파트는 아니지만 공장 같은 것도 저희가 하면 제가 100군데 정도 전화를 해가지고 99군데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한 군데를 찾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나머지 한 군데에서 대출이 딴 데는 다 이 정도 조건은 안 된다 했는데 한 군데 딱 찾아냈어요. 그게 한 100군데 전화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우리 그 수강생들이 최근에 90% 대출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최소 한 5군데에서 7군데 정도 전화했을 때 그 조건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 이때 은행 조건을 파악해야 되는데 한도, 중도, 상한, 금리 있죠. 처음에 컨택을 했더니 한 3군데에서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낙찰 당일이잖아요. 낙찰 당일에서 예를 들어 확정된 조건을 말해줄 수는 없거든요. 은행에서 또 심사를 거쳐서 기간이 조금 걸려요.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걸려요. 자, 근데 그때 대출 상담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잡아놓으려고 일부러 이 정도 조건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한 2억이야. 대출 한도가. 그리고 금리 한 4% 초반 정도야. 4% 중반. 중도 상환 수수료 제일 작아야 돼. 그 조건을 맞춰주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린 그 조건 맞춰주겠다고 하는 상담사분한테 묶이죠. 나머지 조건에 있는 상담사분들을 일단 배제하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돼요. 최근에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해놓고 시간 끌고 나중에 여기서밖에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도는 2억이 안 나와. 한 1억 8천 나와. 금리는 4점 중반까지 된다고 했다가 5점 초반 나와. 중도 상환 수수료 이거보다 더 높아. 그렇게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분들이 하는 것 말도 확실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은행 담당자까지 뭐 컨택을 그 조건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은행 담당자 전화 한번 하게 해달라까지 뭐 확인을 하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 말만 믿어서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 그렇지 않았어요. 90% 그렇지 않은데 한 10% 분들이 최근에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많이 컨택을 해서 좋은 조건들 뽑아낸 다음에 그 중에 나중에 이제 시간 좀 지나서 추려서 거기서만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한 군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이거 꼭 체크를 하시고 우리는 은행 조건 파악할 때는 한도, 중도 상환 수수료, 금리를 체크하는데 한도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뭐 좋겠죠. 대부분의 분들. 아닌 경우도 있겠죠. 내가 대출을 적게 받고 싶거나 현금이 좀 넉넉해서 대출 비율을 좀 줄이고 싶은 분들은 그거에 맞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한도가 높은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도 상환 수수료 당연히 낮은 게 좋겠죠. 이거는 뭐 바로 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낮은 게 좋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금리도 낮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한도가 맞아. 2억까지 왔어. 내가 2억 받으려고 했어. 2억이야. 근데 두 군데 은행에서 한 군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1.5%래요. 한 군데는 0.5%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중도 상환 0.5%가 더 좋아 보이겠지만 뭐 예를 들어 금리가 한 2%, 1% 정도 차이 난대요. 한 군데는 4%고 한 군데는 5%.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1.5%인 데가 금리가 4%고 중도 상환 수수료 0.5%인 데가 금리가 5%예요.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이거 뭐가 더 좋을지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한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중도선언수수가 낮을 때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전세로 이걸 대출을 바로 갚을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세다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금 경우에는 0.5% 중도선언수수료가 좋을 거고 내가 월세를 놓겠다 하면 대출을 보통은 안 갚아요. 자, 그러면 방금 금리가 낮은 게 그냥 더 좋을 수 있어요.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중도선언수수료가 1.5%가 다 차감될지 안 될지는 뭐 그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냥 대략 얘기하면은 중도선수는 거의 다 0에 수렴해지니까 그러면 금리 1% 낮은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전세를 줄 거냐 월세를 줄 거냐에 따라서 이 선택 조건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매각 결정기일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 한 7일 정도 두고 보는 거예요, 법원에서. 야, 이거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야, 낙찰자 너 그거 낙찰받을 그 지위가 맞아? 혹시 미성년자 명의로 낙찰받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검토하는 시간 일주일 두는 거예요. 자, 그때 자, 그럼 낙찰받고 나서 난 다음 날부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건 기록 열람을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건 기록 열람을 온라인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온라인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시간이 걸려요. 자, 뭐다?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가 등기가 올 때 이때부터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시간이 좀 걸린다. 등기 오는 시간까지도 또 걸리거든요. 이게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이거 대금 기한 통지서가 등기로 우리 집까지 올 때, 우리 집 또는 내가 요청한 주소지로 올 때까지 시간 걸리니까 보통은 오프라인 또는 포스트잇으로 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했을 때는 뭐다? 이렇게 바로 가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제가 추가로 적어 놓을 거 내용증명. 네. 자, 여러분들 내용증명은 원래는 원칙상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낙찰자의 지위에 있으니까 보내는 건데 미리 근데 또 보내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점유자가 어떨지 몰라서 선택사항이긴 해요. 이때 보내는 거, 이때 보내는 거. 이거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뭔가 내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앞에 내가 포스트잇을 붙였거나 이랬을 때 연락이 안 왔어. 이러면은 내용증명을 매각 허가 결정 때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는 겁니다. 또는 이때 처음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로 하냐면 우체국. 직접 가시지 않고 우체국으로도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인터넷 블로그에 너무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뭐냐면 이 점유자를 조금 더 압박하고 협상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협상으로 빨리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니까 내용증명 양식도 사실 인터넷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 떨어지고 일주일 지났다라고 했을 때는 잔금 납부 기한 파악, 그러니까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가 날아오기 전에도 경매계 또는 저기 뭐예요? 그 경매 정보지 있죠. 우리 낙찰받은 거. 그거 보면서도 잔금 납부 기한이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보통 낙찰받고 한 5주 보시면 돼요. 약 5주. 그러니까 요 시점에는 한 4주 뒤에 잔금 납부 기한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법원 따라 다르고 법원의 그 시점 따라 다 달라요. 일이 많냐 적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연말이냐 뭐 금융이 끼어있냐 이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잔금 납부 기한 파악되자마자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앞에 이미 낙찰 당일부터 은행들 컨택 이미 다 했죠. 그래서 거기 조건을 이제 다 뽑았겠죠. 그러고 나면 대출할 은행을 확정하거나 또는 선택지를 좁혀요. 좋은 조건이 한 2-3개로 좁혀지는 거죠. 7군데, 8군데, 9군데 전화했으면 한 2개에서 3개 정도 좁히고 거기서 이제 결정하면 돼요. 거기서 결정하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명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호를 알아냈거나 못 알아냈으면 내용증명 하나 더 보냈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컨택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촉이 닿았으면 뭐다? 명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사비, 이사기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항상 이사비랑 이사기간 이거를 계속 어느 시점까지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명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단계에서는 점유자 명도인데 이미 안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계별로 점유자를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무스하게 가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 좀 공감해주고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주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다? 사장님 뭐 이제 보통은 뭐 제3자합법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이사 기간과 이사비를 이 정도까지 드릴 수 있다고 확정해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먼저 물어보고 어느 정도 선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그럼 회사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얘기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점유자의 성향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협상을 하면서 똑같이 내용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보내요. 그 내용증명 보낼 때는 뭐다?
협상이 잘 안 통하면 내용 증명이 계속 좀 더 수위가 조금 더 세지면 됩니다. 아까 단계별로 얘기했는데 수위가 조금 더 세져요. 처음에는 되게 너그럽게 보냈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혹시나 연락이 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뭐다? 명도 내용 증명 내용을 좀 더 수위를 세게 해서 강제 집행한다. 이제 더 이상 이사 협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걸 보내고 문자로 내용 증명 보낸 것도 보내고 그다음에 인도 명령 신청 뭐 이런 거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건데 그런 거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을 좀 더 압박을 해야겠죠. 그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단계별로 그 사람들을 조금씩 압박해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문자도 같이 보내요. 답장 안 해도 내용 증명 보낸 거 캡처해서 보내고 뭐 예를 들어 강제 집행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강제 집행 계고 들어가는 것까지 신청한 것까지 다 보내야 돼. 계속 답장 안 해도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단계에는 처음부터 셀프 등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처음이고 셀프 등기를 하면 장점이 뭐죠? 어차피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 건은 여러분들이 법무사 통해서 꼭 그 등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어떤 절차, 실제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모르고 인터넷으로 배운 걸로 하다가 만약에 실수 나면요. 이거 그냥 진짜로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은 어떻게 하는지 법무사 통해서 은행에서 어떤 거, 뭐 어떤 등기를 말소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절차의 타임라인은 어떤지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셀프 등기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막 쉽게 막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꼭 아시겠죠? 금액대에 조금 따라 다르고 그 대출할 은행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뭐 대략적으로 보통 한 3억대 이하는 뭐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안쪽 보시면 될 것 같고 4억에서 5억대 안에는 40에서 50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깎아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 및 과다하게 책정돼 방금 그 기준 잡고 뭐 은행에서 지정해준 법무사 외에 내가 셀프로 지정해도 되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 상담사든 뭐든. 그 조건으로 얘기를 하겠다. 만약 이게 과도하게 책정될 수도 있거든.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말소하거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법무사들이 어디서 과다하게 책정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교통비, 수수료, 자기네들 인건비 이런 걸 막 붙여서 거기에 막 때려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통이라는 어플 가시면은 거기서 최저 기준으로 뭔가 볼 수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좀 비교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 뭐 빼달라, 할인해달라 그런 것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 법무사를 하는 시점은 뭐냐면 자 언제죠? 잔금 플러스 소유권 이전 시기입니다. 이거는 낙찰 후 약 5주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하는데 어쨌든 이때 자 잔금 치고는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 신청은 뭐다? 강제 집행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법무사분에게 서비스로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웬만하면 다 해줘. 99%는 서비스로 다 해줍니다. 근데 대신 이때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거는 인도명령 신청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인도명령 신청이 된 줄 알고 한 2달이 지났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강제집행 계고를 해야 되는데 인도명령 신청이 알고 보니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무사분께서 미안하다고 말밖에 못해. 근데 어떻게 되죠? 저는 시간 또 날리게 되는 거죠. 한두 달 또 날리는 거예요. 다행히 그 이후에 다시 명도가 잘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법무사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거를 법무사분한테 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을 꼭 하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제 집행을 꼭 안 하더라도 그냥 신청해놓고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도 협의가 다 됐어요. 이사비도 어느 정도 주고 완료가 됐다고 칠게요. 보통 잔금 치고 한두 달 안에 저희 수강생분들은 거의 2달 이내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크게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사비를 지급하는데 이사비는 뭐 보통 평당 뭐 10만원 얘기를 하는데 100만원 이내로 저희는 지금 다 하고 있긴 해요. 이게 평수가 커지면 당연히 조금 더 드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34평 이하로는 100만원 이하로까지 저희는 다 명도가 문제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사정이 혹시나 뭐 딱하거나 내가 좀 더 챙겨주고 싶다면 추가로 더 드려도 됩니다.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딱 명확하게 그 정도로 지급을 하고 하는데 이 지급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이사 간 것까지 다 확인해야겠죠. 어떻게 확인한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점유자가
한테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서 보내달라 하거나 또는 내가 가면 되겠죠. 근데 굳이 내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가셔도 되겠지만 내 첫 집이라서 보고 싶으면 가도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두 번째, 세 번째야. 꼭 볼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어.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굳이 내 아까운 연차를 쓸 필요 없이 동영상이랑 사진 찍어달라 해. 그러고 나서도 확인을 한 번 더 해야겠죠. 어떻게? 소장님들. 3분 정도를 보내요. 좀 잘한다 싶은 소장님들 또는 나랑 케미가 맞아. 나랑 말이 잘 통해. 한 소장님들을 보내요. 내부로 확인해달라 하고 동영상 사진 다 찍어달라 해요. 그럼 더 정확해지겠죠. 아, 이분 진짜 이사 갔구나. 그러고 나서 이사비를 지급하면 돼요. 자, 근데 이게 한 가지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3분 정도를 보내는 이유는 뭐다? 안에 내부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면은 전월세를 주든 매매를 하든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그럼 전부 올수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소장님들이 얘기하는 평균값을 내면 돼요. 도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장판도 해야 될 것 같고, 싱크대가 좀 더럽던데요? 이거 뭐 시트지를 붙이든 아예 새로 갈아엎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일러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던데요?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냥 내가 그걸 전부 다 그냥 다 바꿔야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대신에 우리한테 뭐예요? 그게 비용이 들겠죠. 물론 셀프 인테리어를 하거나 하면 아낄 수가 있겠지만, 굳이 전부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 소장님들 통해서. 의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만 되면 어느 정도 값을 받는다가 있거든요. 그거를 소장님들 의견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전부 다 해야겠다? 그럼 셀프 인테리어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워낙 인테리어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최소 반 셀프 또는 셀프 인테리어 그러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끼거든요. 그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월급에 몇 배를 아껴줄 수 있는 건데 일단 그렇게 저는 얘기 드리고 있어요. 요거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테리어, 철거, 청소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감을 잡는 거예요. 소장님 통해서. 청소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인테리어 해야 될 부분 다 하고 나서 청소는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해도 되고, 근데 입주 청소나 그런 거 부르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럼 뭐 34평 기준으로 한 3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싸게 하면.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물을 내놓는 겁니다. 자, 인근 반경 1km 이내 부동산 매물을 쫙. 요거 화면 통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네이버 부동산 가시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계동 주공 모형을 쳐면 1단지. 자, 내가 이걸 낙찰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죠, 우리 아파트가. 이거 엄청 크잖아요. 당연히 우리 아파트와 가깝게 있는 소장님일수록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내보내야 되고, 여기 중개 클릭하시면 여기 아파트 근처에 소장님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뭐다? 소장님들한테 전화해야 되고, 여기 근처에 있는 소장님들한테, 여기 인근에 있는 소장님들한테 쫙 전화를 돌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소 20-30군데는 전화를 해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영업사원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소장님들. 우리들의 영업사원이 한 명인 게 좋겠어요? 20명, 30명인 게 좋겠어요? 당연히 20-30명인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몇 군데 귀찮으니까 한 3-4군데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20-30군데 하고 깨달았던 게, 야, 이 소장님 계약서 쓸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쓴 적이 있어요. 한 2번, 3번 정도. 근데 그러면은 제가 알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전화를 쫙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랑 또 별개예요, 여러분들. 소장님들도 항상 그래요. 아무리 내가 영업을 잘하고 해도 실제로 계약서 쓰는 거는 실력이랑 별개입니다. 우연치 않게 어떤 우연들에 의해서 그 중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쫙 내놓는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자,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면 집주인 인증은 3곳이야. 예를 들어서 이 집주인 인증이라는 거는, 자, 이런 걸 얘기해요. 자, 중개사 21곳 내놨죠, 이분. 중개사 21곳 내놨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사는 사람 입장이면 이 사람 어때 보여요? 급해 보이죠? 가격 깎을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3군데 이하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군데 이하로 하실 때 소장님들한테는 양해 말씀드려야죠. 사실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소장님 죄송한데 이 정도만 저는 할게요. 근데 혹시나 뭐 연락 오거나 소장님한테 오면은 적극적으로 제가 어쨌든 중개 해드릴 테니까 집주인은 인증은 3군데 이하로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놓는 거는 20-30군데 내놓으시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꿀팁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낙찰 이후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한 건 낙찰 받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 사이클을 돌려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좀 용기를 얻고 크게 무서운 거 없구나, 그래 저게 몸에 배이면 별게 아닌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올 한 해 또 달려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부비게이트가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